이제 건축이 되게 그 탄소 중립,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설계자들이 되게 중심이 돼서 이거를 어떻게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보통 제 주변에 이제 저는 건축 하시는 분들과 많이 일을 하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분들은 이제 저희 주변에 동네 친구들마저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약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뭉뚱그려서 안다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뭐 아파트를 짓느냐, 아니면은 뭐 시공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건축이라고 하면은 건축 안에 이제 설계와 시공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컨스트럭션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아키텍처와 컨스트럭션 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아키텍처 밑에 이제 그 설계를 뭐 또 총괄 아니면은 뭐 부분적으로 이제 담당하는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키텍처 밑에 있는 아키텍트라는 게 이제 설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공이라고 보시면은 시공 밑에 이제 컨트랙터라고 있습니다. 그 컨트랙터가 이제 시공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엑스큐션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는 이제 플래닝, 이제 계획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계획한다고 해서 그냥 초반 계획 단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공을 할 수 있게 모든 준비를 맞춰 놓는 그 도서 작업, 그리고 인증 작업, 그리고 뭐 허가 그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제가 주체가 돼서 일을 다 마치면은 이제 그 컨트랙터한테 그 도서를 넘기고 컨트랙터가 주체가 돼서 이제 완공을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에서 보시면은 플래닝 단계는 이제 엑스큐션 단계보다 어, 전화가 안 할 거야? 짧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뭐 컴퓨터로 전화. 예, 그 듀레이션이 되게 짧고요. 그리고 컨스트럭션은 듀레이션이 되게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뭐 설계를 하는데 뭐 미드라이스를 한 6개월에서 8개월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컨스트럭션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리는 게 이제 그 트레디셔널한 그 이 스케줄이고요. 그런 거를 보시면은 이제 어쩌면은 아키텍처 사이드가 컨스트럭션 사이드보다 좀 더 짧은 기간 내에 계획을 하고 모든 그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치는 그걸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탄소 중립 관해서는 5가지로 제가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 카본 이미션 퍼 인더스트리라고 인더스트리얼 별마다 이제 얼마만큼의 카본 풋프린트가 이제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구조적인 머테리얼들은 무엇을 쓰는지, 그리고 어떤 시공법, 공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메인테넌스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챌린지랑 obstacle이 뭐가 있는지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건축하고 그 아키텍처랑 컨스트럭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 AIA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서를 이제 취합하고 만드는 과정, 그리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재를 쓰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해야지 시공자들이 편리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측에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거의 건축 건설업계에서 프로듀스하는 카본 에미션이 거의 40%가 됩니다. 전체에서. 그러면 요즘에 그 전기차 많이 타시잖아요. 전기차 많이 타자 그러고 그 전기차에 대한 이제 핫 이슈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전기차 부분보다 훨씬 많은 이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건축과 건설업이고요. 그 중에서 13% 정도가 이제 건물을 짓는 과정,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있고, 이제 27% 정도 되는 게 이제 기존에 지어져 있던 이제 built environment라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operation 사이드에서 예를 들어서 뭐 히팅이나 쿨링, 그리고 뭐 그 고치는 거, 아니면은 그런 그 추가적인 비용들에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이제 27%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 자재가 있는데요. 그 구조 자재들은 이제 콘크리트랑 스틸, 그리고 팀버,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축이나 건설이나 되게 특이한 게 되게 뭐 진보적일 것 같기도 하지만은 되게 보수적인 업계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메인 구조 프레임이나 이제 자재는 바뀐 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었다는 게 이제 스틸 프레임이죠. 이게 뭐 그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미국에서 보시면 그 플랫 아이언 빌딩이라고 뉴욕에 있는데 그게 한 뭐 15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네, 그게 최근에 이제 새로운 기술이었고 이제 그 전부터 뭐 로마 시대부터 썼던 게 콘크리트, 더 전에 썼던 게 이제 나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요즘 현장에서 보이시는 이제 콘크리트를 이제 타설하는 작업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틸 그 자재를 이제 공장에서 매니팩처링 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5층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CLT라고 나무로 이제 짓는 그 공법이 그러니까 탄생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되게 티피컬하다거든요. 저희들은 이게 되게 기본적인 이 자재고요. 이 벽을 지을 때나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나 이제 콘크리트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뭐 특히 기초 공사는 콘크리트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여겨지는 현실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를 다 콘크리트로 짓잖아요. 그러면 그 콘크리트를 짓는 과정, 콘크리트를 생성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이 탄소 배출이 거의 8%? 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그 자재만 이제 만드는 매니팩처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게 8%면 상당히 높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채석장에서 그 워터 머테리얼을 가지고 와서 공장에서 가공을 하고 현장에 와가지고 또 다시 한번 그 현장에 맞게 이제 배합을 하는 과정,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콘크리트를 뭐 면에 맞추는 과정, 그런 과정 공정들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에너지 인텐시브해지고 탄소 배출이 그걸로 인해서 더 증가하는. 그리고 뭐 재활용 요즘에는 그 재생골조라고 한국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이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서 아니면은 재활용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그 새로운 그러니까 재생골조라는 이 콘크리트로 이제 집을 지어라 아니면 건물을 지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사례도 되게 적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마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인커리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단양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 단양을 가다 보니까 이제 되게 그러니까 이쁘더라고요. 경치도 좋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삼표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그 어느 일정 부분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벌거벗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제 그 채석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채석장이 되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이거를 제가 삼표 그 시멘트 그 웹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는 삼표 측에서는 이제 한국의 산들은 이제 그 산석이라 해가지고 돌로 된 이제 산이다. 그래서 이제 나무들도 별로 없고 이런 시멘트를 이제 채석하기 최적화된 환경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올바른 행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멘트를
이제 raw material을 이제 extract하기 위해서 이 산을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그게 이제 눈에 보여지기까지 하니까 너무 심하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콘크리트밖에 안 쓰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만큼의 산을 더 이제 파괴를 해야 되고 자연을 파괴해야 되느냐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은 뭐 큰 뭐 하이라이즈, 스카이스크레이퍼나 그런 거에 주로 쓰이는 이제 스틸 프레임입니다. 이 스틸도 마찬가지로 이제 되게 혁명적인 이제 기술이긴 한데 왜냐면 고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나 콘크리트로 한 게 불가능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스틸 프레임을 써야지 뭐 100층, 뭐 한국에서는 롯데타워 아니면 뭐 미국에서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그 911 메모리얼 그 새로 생긴 이 건축물들을 보면 다 스틸 프레임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공장에서 이제 제철 공장이라고 하죠. 뭐 한국에서는 포스코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이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되게 이게 탄소 배출이 많은 편이고요. 근데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파스트 퓨얼을 쓰니까는 이거를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석유를 쓰고 그 쓰는 석유에서 배출되는 이뭐 벌하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배출되는 탄소 그리고 이제 무거운 소재다 보니까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에 있어서 또 한 번 더 이제 카본 이미션이 배출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 재활용이 가능하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 건축에 있어서 이 건물을 짓다 보면은 되게 많은 자재들이 서로 이게 결합이 됩니다. 근데 그 결합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스틸 프레임 빔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거기가 페인트가 칠해져 있다, 아니면은 뭐 본드가 붙여져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물질이 들러붙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저도 이 이물질을 분리해야 되는데 그 분리하는 작업에서 또 탄소가 배출되는 이제 우리가 뭐 리사이클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또 한 번 더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스틸을 이제 뭐 raw material 채출하는 과정도 이제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대지 어떤 일정한 특정 지역에서 우측에 보시면은 어마무시한 이 기계, 뭐 머시너리를 가지고 이제 땅을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있던 동물들이나 자연환경은 당연히 파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는 이제 올바른 이제 행위인가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이제 팀벌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이 나무를 쓰자는 이제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예전부터 보통 집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경량 목 구조라고 하죠. 그 2x4 홈디포에서 자주 보실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 행위인데 이런 행위들이 처음에는 이제 보통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나무를 자르는 게 이제 좋은 행위인가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건축가들이나 지금 그 팀버 인더스트리에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뭐 아마존 산림이나 이제 동남아 같은 데서 무작위로 그 나무를 베거나 이제 건축 자재를 그쪽에서 소싱을 하는 게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는 합니다. 이걸 어떻게 올바르게 이제 매니징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를 마치 농사하듯이 파밍이라 그러거든요. 그 하베스팅을 이제 리스폰시블하게 어디에서 소스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얘네들을 무작위하게 이제 베거나 나무를 건축 자재로 쓰는 것보다 매년마다 일정한 양을 심고 그 일정한 심은 양이 어느 정도까지 도달을 했을 때, 뭐 10년, 20년, 뭐 30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그 나무들을 건축 자재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매년마다 나무를 심었을 때는 그 과정에 있어서 나무는 탄소를 흡수를 하니까 그 흡수를 할 수 있는 그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이라 하거든요. 그거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 생성하는 데까지의 그 자연적인 그 과정이니까는
이제 인간이 개입을 해가지고 그 스틸과 콘크리트 같은 그 에너지 그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매니팩처링 하는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적은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쓰는 게 더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 보시다시피 이것도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게 나무를 베어내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리스폰시블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 체계가 제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 아니면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뭐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가하고 이제 FSC라고 Forest Stewardship이라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이런 걸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무가 올바른 지역에서 소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이제 서티파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재를 쓰면은 우리가 이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이제 그 이펙티브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 건축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시공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 시공을 이제 영어로는 means and method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공자의 고유 영역인데 이 영역에 있어서 이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무를 사용하는 건데 탄소 배출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 이제 탄생한 게 이제 크로스 레미네이트 팀버이라고 CLT가 있습니다. 그 CLT는 나무들을 이제 겹겹이 쌓아가지고 그 강도를 높이는 그 건축 자재예요. 그러면 그 강도가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나 스틸하고 버금갈 수 있는 그 강도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프리패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프리패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정한 이 한 장소, 이제 언사이트가 아니고 현장이 아니고 이제 공장에서 이 모듈 방식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찍어내서 걔네들을 조립하는 그거를 이제 프리패브이라고 합니다. 그거가 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여러 공정의 인부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집을 짓는 것보다 한 곳에서 그 매니징, 퍼실리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 장소에서 프리팹 하는 게 오히려 탄소 배출 절감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콘크리트가 탄소 배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콘크리트를 버릴 수는 없어요. 이제 기초나 예,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초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써야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많은 이제 건축가들이 제안을 하는 게 그러면은 기초나 1층까지는 콘크리트로 하고 그 위부터는 이제 나무나 스틸을 조금씩 배합을 해서 쓰겠다.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컨스트럭션이 예전부터 되게 많이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콘크리트로만 짓는 것보다는 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요즘 토요타에서 그 옛날에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 토요타에서 주장하던 게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전기차를 막 만드는 것보다 하이브리드 차를 여러 대 생산해서 더 많이 파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탄소 배출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이제 토요타의 입장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입장하고 좀 비슷한 게 이제 하이브리드 컨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LT 공법이라는 게 그 밑에 우측 하단에 아니,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나무들이 이제 그 수평과 수직 방향으로 이제 쫙 이어져 있어요. 그거를 하나의 그 머티리얼로 이제 스택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수직과 수평 방향으로 겹겹이 쌓였을 때 강도가 높아지고 콘크리트나 스틸과 버금가는 이 강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조립식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어, 되게 효과적입니다. 효율적이고. 그 말은 현장에서 인부들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현장에는 한 뭐 100명 이상, 뭐 200명, 300명까지 가는 여러 공정의 인부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작업을 하는데
이거는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전에 받았던 수업에서는 거의 뭐 4명에서 10명 내지 다 그 프레임 작업하는 데 있어서 건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10명에서 최대 10명, 그 최소 4명으로 충분히 한 100 유닛 정도 되는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작업하는 인부도 줄어들고 이제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되고 이 탄소 배출에서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게 공사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탄소 배출이 더 많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사 기간을 줄이면은 탄소 배출이 덜 되고 그리고 사람이 덜 일할수록 탄소 배출이 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렇게 두 명이서 큰 하나의 저희는 슬랩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플로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바닥 부분을 지금 크레인을 조정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서 받쳐준 사람 3명 정도가 이제 그 공정에 투입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CAT가 바닥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벽체에도 쓰이기 때문에 우측에는 이 벽체를 들어 올려서 이 어떤 특정한 지정에 이제 그 배치하는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리팹이라고 하죠. 그 프리팹이라는 것 과정은 이렇게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한 공장에서 퍼실리티 안에서 그 모듈화 시킨 그런 그 건축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레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레고 같이 이제 계획된 그 건축물을 모듈화 시킨 건축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이게 왜 탄소 배출 절감에 되게 효과가 있다고 하냐면은 카본 캡처가 됩니다. 카본 캡처가 된다는 것은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생성되는 탄소들을 하나의 그 탱크나 그런 하나의 뭐 퍼실리티가 아니면 하나의 그 위치에 얘를 캡처를 해가지고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프리팹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하나의 모듈이 중간에 있는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이렇게 한 프레임 공정을 거치고 MEP라고 하는데 MEP가 이제 기계, 전기, 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배관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피니시, 인테리어까지 다 하고 그게 이제 트럭에 실려서 그 현장으로 이제 배달이 되면은 현장에서 크레인 하나를 가지고 얘를 하나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게 우측에서 보시는 그 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이 퍼펙트하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공사 기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6개월에서 8개월 플래닝을 하면은 공사 기간이 2년에서 2년 반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1년 내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레이버 커스트도 줄어들어서 발주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고 어, 탄소 중립을 이제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이것마저도 레이버 커스트가 되게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제 그 서든 스테이트 남부 쪽으로 이 공장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공장에서 이런 이 모듈화된 그 프리패브리케이션이 된 이제 모듈들을 갖고 오려고 했을 때 각 주마다 도로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이제 코드가 있고 그래서 도로에서 얼마만큼의 폭, 얼마만큼의 높이를 준수해야 되는데 이제 각 주마다 다르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알라바마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오는데 몇 개의 줄을 한뭐 적어도 6개의 줄을 관통해야 되는데 그 주마다 다 법규가 달라가지고 이게 효과적으로 어, 캘리포니아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 드는 비용이 더 얼마나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더 많은 플래닝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제 논의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보기까지는 그렇지만 이게 한 10에서 15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LA 다운타운에 가시면은
그 어포더블 하우싱 중에서 거의 초반에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 스타 아파트먼트라 그러는데 이 아파트가 거의 LA에서 최초로 모듈을 사용해서 이제 프리팹을 사용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측 그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밑에 1, 2층은 당연히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그 위에 이 박스떼기 같은 이 모듈이 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 건물을 지은. 그래서 공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이제 공사 기간이라고 줄임말인데 그 공기 같은 경우는 되게 단축을 많이 시켰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은 이게 처음 거의 처음 초반에 했던 프로젝트라서 아마 비용이 많이 추가됐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 어, 뭐 실패한 프로젝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작업했던 이제 감릴에 나갔던 프로젝트긴 한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 컨스트럭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컨스트럭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무를 주 자재로 쓰되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1, 2층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그리고 중간중간에 대한 들어가는 자재들 일부분에 있어서는 스틸을 쓴 이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스틸을 쓴다는 게 이제 보시면은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스틸 컬럼이 있고 그게 이제 나무와 이제 결합이 되면서 이제 구조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나무도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하지만은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스틸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스틸을 쓰고 나무 구조체와 결합이 되게 이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층 그리고 2층 바닥 부분까지는 이 콘크리트를 써서 이제 기둥을 만들고 이제 콘크리트 그 바닥을 타설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하이브리드 건축물이 이제 탄생을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단계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이 단계를 설명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과정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27%의 그 메인테넌스나 오퍼레이션 사이드에서 발생되는 이제 탄소가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옆에 이제 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건물 하나인데 그 건물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공정들이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뭐 기계 쪽도 있고 전기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관 쪽도 있는데 이게 어떤 전기를 쓰느냐, 즉 가스를 쓰느냐, 뭐, 뭐 태양열을 쓰느냐, 아니면 전기긴 한데 어디에서 오는 전기를 쓰느냐에 있어가지고 이 건물이 이제 녹색 건축 건물인지 아니면은 탄소 배출에 있어서 적합한 건물인지를 그 판단하는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법 체계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건물만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 27%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 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최근에 한국에서 이 기계 쪽하고 일을 하면서, 기계 쪽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공조 방식을 비교한 그, 이제 PPT,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검토를 합니다. 어떤 공조 시스템을 쓰는 게 이제 버짓에도 맞고 탄소 중립을 위한 이 시도에 있어서 어떤 그 공조 시스템들이 적합한지 그러면 이런 기계 쪽에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발주처한테 말을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한테 이러이러한 방식이 있는데 이제 탄소 중립이나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뭐 어떤 방식이 뭐 옵션 1에서 3이 있으면은 옵션 3이 좋습니다라고 이제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차를 사는 비용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금도 있지만은 확실히 다른 차보다는 비싸잖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를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그 비용 절감이 되는 거는 확실해지는 거고, 그리고 탄소 배출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업프런트 커스트가 되게 상당하다 보니까는 발주처 측이나 이제 구입자 측에서는
되게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인식도 되게 있는 발주처도 있지만은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버짓에 안 맞으니 그냥 뭐 불합리하더라도 뭐 가스를 이용한 시스템을 쓰자라고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 외에 있어서 이제 보통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 집 하면은 넷 제로가 있고 이제 패시브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 제로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양열을 쓴다, 집에서. 그럼 태양열에서 쓰는데, 태양열에서 제너레이트 하는 일렉트리시티가 일정한 양이 되면은, 그 똑같은 일정한 양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 소비하는 전력량을 계산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태양열이나 어느 정도의 이제 전기를 생성해낼 수 있는 디자인을 했었을 시, 어, 딱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0이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의 맹점은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오프셋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날이 점점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에어컨 양은 상당해질 거고, 근데 그거는 매년마다 이제 증가될 텐데, 그럼 그거를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 이제 이만큼을 써야 되니 생성하겠다라는 가정하에 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넷 제로라는 게 이제 무의미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런 메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시브 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최대한 자연 환경을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어떻게 서큘레이션이 되는지, 그러면은 그 환기에 있어서 자연 환기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러면은 윈도우의 위치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여름과 겨울에 이 그 태양의 높낮이, 그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붕의 처마를 더 내밀 것인지 더 짧게 할 것인지, 이거는 나라마다 되게 상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위치, 그 지역성을 고려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방식을 이제 패시브 하우스라 하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연 환경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에어컨을 튼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차가운 바람을 어떻게든 더 많이 여름에는 이제 자연 환경으로부터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태양열을 얼마나 만큼 차단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거는 비용이 디자인을 잘하면 잘할수록 되게 획기적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최근에 그 캠핑 사이트를 갔는데 거기 화장실이 되게 낙후돼 있는 화장실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단열을 잘 해놨는지 화장실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단열만이라도 제대로 해도 이제 여름에도 되게 시원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건축가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계획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타 공정과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더 발주처를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고민이 이제 현실적인 고민이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건축이라는 그 설계 과정이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공간, 뭐 인문학적인 공간을 많이 얘기하고 되게 로맨틱하게 묘사가 되지만은 이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 아니면 뭐 프랙티컬한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은 좋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획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더 짧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일단 빨리 도면이나 허가를 받기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프로세스가 빨라지면 가속화되면 가속화될수록 이 도면에 대한 퀄리티는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근데 도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다양한 공법이 생기면서 만약에 이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공법을 이펙티브하게 하고 레이버를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공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설계안을 제시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고 공사 기간도 줄일 수 있고 커스트도 줄일 수 있는 뭐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거에 대한 이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주처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되게 이해를 잘 못하고요. 나는 왜 하던 게 있는데 하던 방식으로 해야지 나는 그 다른 방식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어, 저희 입장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र 아파트먼트도 이제 되게 의미 있는 프로젝트지만은 버짓이 초과돼 있기 때문에 발주처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리스크가 없이 더 좋은 건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좋은 발주처나 좋은 건축가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직 미국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난 그 클라이언트들도 되게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 한국은 아직까지는 조금 그거에 대해서는 살짝 미달되는 그리고 빨리 지어야 되는 그 분위기가 있어서 어떻게든 빨리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그 공기를 줄이면은 네이버 커스트가 줄여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내역이나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페이퍼에 보여지는 이 공사에 대한 이제 커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냥 자재, 그 계략적으로 이제 추측하는 그런 행위에 밖에 이제 형상 그 행위만 하는 그런 제스처만 취하는 것밖에 안 돼서 되게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런 것들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설득을 시킬 수 있어 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옛날에 생각들었던 게 그 알쓸 신잡에 보면은 이, 이 그룹이 이 독일 마을인가? 유럽에 한번 갔을 때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마을에서 생성을 하고 쓰느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이제 토론을 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에너지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 얘기를 저는 접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더 적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건축도 공법이 나오고 근데 전기차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승용차부터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트럭까지 갔는데 이 전기를 쓰는 양이나 이제 이 전기를 씀으로써 탄소 배출이 되는 것, 에너지를 씀으로써 탄소 배출이 되는 거는 명확한 이제 공식인데 새로운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와서 건축에 있어서는 공법을 가지고 와서 건물을 짓는데 이거를 100년 쓰겠다, 50년 쓰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30년 정도 쓰고 어, 데몰리션을 하고 재건축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좋은 뭐 재생골조라는 그런 리사이클된 자재를 써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알쓸 신잡에서 이 뭐 물리학자 이분이 말씀하신 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저희가 건축가 이게 약간 좀 컨트라딕션이 있는 것 같아. 저희는 건물을 지어야지 좋은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물을 짓는 게 어떤 자재를 쓰더라도 콘크리트를 쓰더라도 스틸을 쓰더라도 이 건물이 뭐 100년, 200년, 300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탄소 중립을 어치브하는 데 있어서 되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건축가들이나 시공자들이나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건물 뼈대를 튼튼하게 해서 더 오래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제 주변에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로써 저는 마치겠습니다.